방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일이 전차 한 대에 400억 원을 부르며 납기 5년을 요구했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150억 원짜리 전차 250대를 18개월 안에 공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28년간 독일 연방방위청에서 일한 제가 직접 장담했습니다. 그 장담 하나로 유럽 전체가 뒤흔들렸습니다. 이라크가 250대 현금 계약을 들고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루마니아도, 체코도, 에스토니아도 줄줄이 서울로 향했습니다. 독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하나로 20조 원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K2 전차 대당 150억 원, 레오파르트 대당 400억 원, 차이 250억 원, 납기 18개월 대 60개월, 차이 42개월, 계약 건수 7개국, 총 규모 13조 원 이상. 합계를 내봤더니 13조 원이 넘는 전차 계약이 독일을 비켜 한국으로 흘러갔습니다. 방산협력 기회까지 합산해 독일이 잃은 금액이 20조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한국이 그렇게까지 해낼 줄은.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저는 독일인입니다. 제 이름은 프리드리히 바우어입니다. 62살이고 독일 연방방위청에서 28년간 전략획득국장을 지냈습니다. 전략획득국이란 쉽게 말하면 독일군이 사용하는 무기와 장비를 어디서 얼마에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전차, 자주포, 미사일, 군함까지 독일 방위력의 심장부를 관리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2026년 3월 31일 저는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사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베를린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에 앉아 있습니다. 오전 5시 40분이 되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번지고 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뉴스 알림이 14개 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알림의 제목을 읽는 순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과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제 아내 마르타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립니다. 마르타는 아무 말도 묻지 않습니다. 저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아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 동료들이 보내온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우어, 한국 기사 봤어? 대단하더군. 그 한 문장이 칼처럼 들어옵니다. 그들은 위로한다고 보낸 말이겠지만 저에게는 다르게 들립니다. 우리 모두가 틀렸고 그것을 가장 목청 높여 주장한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거리에 나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베를린 방산가에서 꽤 알려진 이름이었습니다. 악수를 청해오는 사람이 많았고 명함이 빠르게 나갔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커피숍에서 전 동료를 마주치면 그는 눈을 돌립니다. 국방위원회 건물 앞을 지나가면 옛 동료들이 안으로 사라집니다. 28년을 바쳐 만든 커리어가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은퇴 전 마지막 2년간 저는 한국산 무기를 유럽 조달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에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심지어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이 지금 제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저는 날린 사람입니다. 독일이 확보할 수 있었던 20조 원 규모의 방산 기회를 날린 사람입니다. 이라크 K 계약 3조 7,500억 원을 날렸습니다. 루마니아 계약 2조 4천억 원을 놓쳤습니다. 체코와 에스토니아가 서울로 향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판단 착오였습니다. 요즘 저는 하루에 3번씩 핸드폰을 내려다봅니다. 뉴스 앱을 열었다가 닫습니다. 방산 관련 뉴스가 뜨면 읽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엎어놓습니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또 계약을 따냈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었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연방방위청 시절 후배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장님, 잘 지내시죠?
짧은 안부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참 뒤에야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낸다. 세 글자 답장을 보내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고백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말입니다. 모든 것은 4년 전 겨울 베를린의 어느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2월의 베를린은 유리처럼 차가웠습니다. 연방방위청 구청사 6층 회의실. 창문 밖으로 슈프레 강이 희뿌옇게 얼어붙어 있었고 회의실 안은 커피 향과 종이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하얗고 차가운 빛을 테이블 위에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붉은 표지의 긴급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다는 보고서였습니다. 날짜는 2022년 2월 24일. 시각은 오전 4시 12분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저를 포함해 11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보고서의 글자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날 밤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전쟁이 제28년 경력의 마지막 장을 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습니다. 그날 밤 나토 동맹국 방위 담당자들 사이에서 수십 통의 전화가 오갔습니다. 저도 그날 밤 3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폴란드 국방부 조달국장 야체크 코발스키였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토니아 국가안보연구소장 라이보 아에가였습니다. 세 번째는 브뤼셀 나토 본부 전략기획팀장 앙투안 르클레르였습니다. 야체크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우어, 이제 유럽이 달라져야 해. 우리에게 전차가 필요해. 지금 당장. 앙투안은 냉정했습니다. 독일이 레오파드 생산을 빠르게 늘릴 수 있나? 브뤼셀에서 묻고 있어. 라이보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야. 저는 그 3통의 전화를 끊으며 확신을 가졌습니다. 유럽은 이제 재무장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고 독일 방산업계가 그 중심에 설 것이라고. 레오파드 전차가 날개 돋친 듯 팔릴 것이라고. 그리고 저 프리드리히 바우어가 그 역사적 전환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지금은 압니다. 2022년 3월, 저는 연방방위청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유럽 방산 재건의 기회와 독일의 전략적 역할이었습니다. 55페이지 분량의 그 보고서에서 저는 독일이 유럽 방산의 심장부로 도약할 수 있는 근거를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독일은 레오파드2 전차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라인메탈과 크라우스마페이 베그만이라는 세계적 방산 기업이 있습니다. 셋째, 독일의 나토 의무 분담금 증액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넷째, 유럽 동맹국들은 역사적으로 유럽산 무기를 선호합니다. 다섯째,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을 통해 동유럽 국가들을 묶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는 유지비가 너무 높습니다. 일곱째, 다른 경쟁자는 없습니다. 그 마지막 항목이 제 판단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경쟁자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경쟁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회의실에서 저와 함께 앉아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라인메탈 수출기획실장 클라우스 하르트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굵은 목소리로 말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항상 검은 양복에 금색 시계를 찾고 회의실에서 가장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른쪽에는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 영업본부장 토마스 린덴이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는 숫자에 밝았습니다. 계약 금액을 머릿속으로 즉시 계산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연방의회 국방위원 하인츠 그라프가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백발이 단정했으며 항상 원칙을 먼저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클라우스가 보고서 마지막 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바우어, 완벽해. 유럽은 독일이 책임진다. 토마스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레오파드가 없으면 유럽 방어선이 없는 거야. 우리가 갑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걱정할 필요 없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하인츠만 조용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제게 사적으로 말했습니다. 바우어, 나는 한국을 얕보는 게 걱정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인츠, 감성보다 숫자가 중요해. 숫자가 우리 편이야. 그 확신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독일 방산의 현실은 이랬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1990년대부터 독일은 군비를 대폭 줄였습니다. 소련이 붕괴했으니 전쟁 위협이 사라졌다는 논리였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평화의 배당금이라고 불렀습니다. 방위비를 줄여서 사회복지에 쓰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30년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2022년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독일 육군이 보유한 레오파드의 전차 중 실제 가동 가능한 대수는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보유 전차 328대 중 가동 가능한 것이 150대였습니다. 나머지 178대는 부품 부족, 정비 불량, 예산 삭감으로 창고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석상에서는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레오파드의 전차 1대의 공식 제작 단가는 당시 이미 380억 원을 넘었습니다. 2023년에 들어서면서 그것은 420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라인메탈이 생산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연간 생산 가능 대수는 최대 36대였습니다. 폴란드가 요청한 전차 수는 980대였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27년이 걸리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숫자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유럽 무기로 지켜야 한다. 그것이 제 철학이었습니다. 그 철학이 정치적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 오만이었다는 것을 저는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2022년 가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방산업계 관련 보고서를 제대로 읽었습니다. 그것은 나토 전략분석팀이 작성한 34페이지짜리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비유럽 방산업체의 유럽 시장 진입 가능성 분석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한국 관련 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빠른 납기와 가장 낮은 단가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급자입니다. 저는 그 문장에 빨간 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여백에 이렇게 썼습니다. 과장, 검토 불필요. 그 세 글자가 나중에 제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2022년 9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 아덱스에 관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K 전차가 37개국 국방 관계자들 앞에서 기동 시연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은 제 부하 직원 루트비 슈미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K 전차 기동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는데 꽤 인상적입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시회 전차가 실전용 전차는 아니지.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을 가볍게 본 발언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저는 처음으로 한국 방산 관계자들과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브뤼셀 나토 안보협력 포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방위사업청 측 관계자가 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바우어 국장님, 한번 서울을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 양복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명함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명함이 있다면 다시 전화를 걸고 싶습니다. 그때 서울에 갔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굳이 직접 볼 필요 없어. 보고서면 충분해. 그것이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 판단이 틀렸습니다. 한국 방산의 진짜 힘은 보고서에 담기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공장 라인이 24시간 돌아가는 것, 기술자들이 야근을 마다하지 않는 것, 납기가 당겨지면 인원을 더 투입하는 것. 그것은 숫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레오파드 생산 확대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023년까지 연간 50대 생산, 2025년까지 연간 100대 생산, 2027년까지 연간 200대 생산이 목표였습니다. 그 계획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하고 나토 파트너들에게 공유했습니다. 브뤼셀 회의에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제 경력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초기 1년은 순탄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레오파드 관련 상담 요청이 16개국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중 7개국이 공식 도입 검토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용으로만 독일과 파트너 국가들이 레오파드를 160대 이상 제공했습니다. 전차의 수요는 실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를 만족시킬 공급자로 독일이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방산협력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은 넓고 채광이 좋았습니다. 폴란드 측 관계자 12명이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야체크 코발스키가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빠른 납기와 합리적 가격을 원합니다. 독일이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보장하겠습니다. 독일이 유럽 방어를 이끕니다. 야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는 좋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야체크가 마지막에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바우어 국장, 우리는 한국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비교해보시면 독일이 더 나을 겁니다. 그 말을 태연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을 진지한 상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10월, 레오파드 생산 확대를 위해 라인메탈과 5조 원 규모 투자 협약을 논의했습니다. 클라우스가 신이 났습니다. 바우어, 이번이 진짜야. 우리 역사를 다시 쓰는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르타에게 말했습니다. 마르타, 올해가 독일 방산의 원년이 될 것 같아. 마르타가 물었습니다. 한국은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대가 안 되지. 그것이 제 마지막으로 자신 있던 발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클라우스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바우어, 이제 우리가 유럽 방어의 핵심이야. 토마스가 잔을 들며 덧붙였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구경이나 하겠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한국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전환점은 2023년 1월에 찾아왔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막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정보분석관 에리크 보스가 두꺼운 폴더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국장님, 폴란드 관련 긴급 보고입니다. 폴더를 펼쳤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K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총 계약 규모는 약 17조 원이었습니다. 단일 방산 계약으로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K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문. 저는 폴더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폴란드도 어차피 레오파드를 사야 할 거야. 이건 보조 전력이겠지. 에리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폴란드는 레오파드 추가 구매 예산을 동결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시적인 예산 문제야. 두고 봐. 그 판단이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2023년 3월, 에스토니아 국가안보연구소장 라이보 아에가가 발표한 분석 보고서가 나토 내부에 배포되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최종 전략 목표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독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토의 병참 기지이자 심장부인 독일을 무력화하면 나토 전체가 마비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수십 년간의 군비 축소로 인해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잃었다는 경고였습니다. 정확히는 독일 국내 총생산 대비 방위비가 1990년 2.8%에서 2022년 1.4%로 30년간 반토막 났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회의실에서 공개적으로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각을 무시했습니다. 이건 발트 3국의 과도한 위기감이야. 독일은 나토의 핵심이고 우리는 튼튼해. 그 무렵 과정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저녁 마르타가 저녁 식사 도중 이런 말을 했습니다.
뉴스에서 한국 전차 얘기가 나오던데 폴란드가 엄청나게 많이 샀다고. 저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마르타, 그건 뉴스가 과장한 거야. 실제로는 레오파드가 여전히 표준이야. 마르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것을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8명 중 4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머지 4명은 침묵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4명은 이미 제 판단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긴급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한국 방산이 유럽 시장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가? 회의실에는 7명이 앉았습니다. 에리크가 60페이지 분량의 분석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비관론을 제시한 사람은 에리크와 루트 비, 그리고 해외협력팀 수석 분석관 베라 호프만이었습니다. 베라가 말했습니다. KE의 대당 가격이 150억 원입니다. 레오파드의 3분의 1입니다. 이 격차를 우리가 좁힐 방법이 없습니다. 클라우스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가격이 낮으면 품질도 낮은 법이야. 유럽 고객들은 그걸 알아. 토마스가 덧붙였습니다. 납기가 18개월이라고? 그건 허풍이야. 실제로 납품해봐야 알지.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하지만 레오파드의 경쟁자는 아직 아니야. 베라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국장님, 한국이 K9 자주포를 에스토니아에 이미 납품했습니다. 납기 준수율 100%, 불량률 0.3% 이하였습니다. 그 숫자를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납기 준수율 100%. 우리는 그 숫자를 달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착각이었습니다. 2023년 6월, 미국의 상황이 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동 전선에 집중하면서 유럽에 대한 군사 지원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탈퇴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언급되었고, 에이브람스 전차의 유럽 추가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유럽은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레오파드는 대당 420억 원이었고, 납기는 5년 이상이었습니다. 이때 여러 나라의 국방 조달 담당자들이 조용히 서울로 향했습니다. 루마니아가 먼저였습니다. 체코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노르웨이도 타당성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보고받았습니다. 에리크가 다시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국장님, 루마니아가 K 전차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잠깐의 관심이야. 결국 레오파드로 돌아올 거야. 에리크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지금 생각하면 가장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2023년 7월, 저는 한국 방산 관계자들과 공식 면담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울 방문 계획이 제안되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현장 방문은 필요 없어. 보고서면 충분해. 그 거절이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직접 갔더라면 달라졌을 겁니다. 2023년 10월, 저는 유럽 방산협력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결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한 참석자가 제안했습니다. 한국 K 전차를 유럽 조달 목록에 잠정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럽의 안보는 유럽의 산업으로 지켜야 합니다.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들여오는 것은 전략적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 발언이 회의록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록은 나중에 언론에 유출되었습니다. 제 말 한마디가 독일의 공식 입장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이 더 큰 화를 불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하인츠가 저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바우어, 조금 걱정이 돼. 우리가 너무 강하게 선을 그은 거 아닐까? 저는 말했습니다. 하인츠, 원칙이 있어야지. 흔들리면 안 돼. 하인츠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원칙과 고집은 다른 거야, 바우어.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인츠가 옳았습니다. 2023년 12월, 저는 베를린 외곽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연말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와 토마스,
그리고 하인츠가 함께였습니다. 와인잔이 오가고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렀습니다. 하인츠가 물었습니다. 바우어, 한국 때문에 힘들지 않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레오파드는 세계 최고의 전차입니다. 걱정 없어요. 그날 밤이 제 자신감의 마지막 정점이었습니다. 2024년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레오파드 생산 확대 계획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원자재 공급망이 불안정했고 숙련 기능인이 부족했습니다. 연간 50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32대에 그쳤습니다. 반면 한국 현대로템은 이미 K 전차를 연간 100대 이상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3배가 넘는 생산력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처음 보고되었을 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과장이야. 그렇게 빨리 만들 수 있을 리 없어. 하지만 그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2024년 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에리크가 한국 현대로템 공장에 관한 분석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경기도 창원 공장 부지 면적 90만 제곱미터, 재직 직원 수 5,000명 이상, 연간 생산 가능 전차 대수 120대에서 150대. 저는 그 자료를 보며 처음으로 입이 굳었습니다. 에리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국장님,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일단 자료를 더 검토해봐. 에리크는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3주 동안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의 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 저는 청사 4층 집무실에서 분기 예산 검토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에리크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이라크 관련 속보입니다. 이라크 국방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라크 육군이 운용하는 미제 에이브람스 전차 140대가 부품 부족으로 운용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제 T-90 전차 80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라크 육군 기갑 전력의 절반이 사실상 고철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 서류가 제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이라크 육군이 대체 전차를 긴급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브람스를 더 살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중동 전선 우선 정책으로 이라크 추가 공급을 거절했습니다. 러시아제는 국제 제재로 부품 조달이 막혔습니다. 레오파드를 알아봤더니 대당 430억 원의 납기가 5년 이상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라크 조달팀이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에리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국장님, 이라크가 한국과 접촉 중이라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협상이 잘 될 리 없어. 결국 우리한테 올 거야. 에리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한국의 K 단가가 대당 150억 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150억. 우리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야? 예, 국장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가격에 제대로 된 전차가 나올 리 없어.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왠지 꺼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2024년 6월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주말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르타가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뉴스 자막에 갑자기 긴 문장이 흘렀습니다. 이라크, 한국 K 전차 도입 공식 협상 개시, 250대 규모.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마르타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말없이 자막을 가리켰습니다. 마르타가 잠시 읽더니 말했습니다. 괜찮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K 전차의 단가는 대당 150억 원이었습니다. 레오파드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납기는 18개월 이내였습니다. 레오파드의 4분의 1도 안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라크는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250대 계약 규모는 총 3조 7,500억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독일로 오지 않았습니다.
클라우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우어, 이라크 건 알아? 이거 심각한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알아. 우리가 가격에서 밀린 거야. 하지만 품질은 우리가 위야. 클라우스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바우어, 나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못하겠어. 그 한마디가 10년 우정에 금이 가는 소리였습니다. 2024년 9월,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목요일 아침 7시, 저는 청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핸드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가 K 전차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계약 규모는 K 전차 198대와 K9, 자주포 54문이었습니다. 총액 약 2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6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저는 그 안에 서서 다시 기사를 읽었습니다. 루마니아는 레오파드를 검토했습니다. 가격을 듣고, 납기를 듣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에리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저도 방금 확인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이야. 에리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체코도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고 합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루트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K가 50도 사막에서 6시간 연속 기동 실험을 통과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 세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아니라 언론의 평가였습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가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은 민주주의의 병기창, 한국의 부상이었습니다. 그 기사는 K 전차가 가격 대비 성능에서 현존하는 서방권 전차와 비교 우위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실전 정확도가 이미 폴란드 훈련에서 검증되었다고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방산 후발주자가 아니라 자유 진영의 핵심 방산 공급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사무실에서 인쇄해서 읽었습니다. 손에 잡힌 종이가 살짝 떨렸습니다. 제가 2022년에 과장, 검토 불필요라고 써서 넘긴 바로 그 평가가 세계 최고 권위의 군사 전문지에서 공식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에리크에게 건넸습니다. 에리크는 기사를 읽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도 이 평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2월, 네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이라크 K 전차 납품이 시작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수요일 새벽 5시, 저는 잠을 못 자고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교회 군사 기지에서 K 전차 1차 배치가 완료되었다는 영상이 흘렀습니다. 이라크 육군 병사들이 K 전차 위에서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계약 후 18개월 만이었습니다. 레오파드였다면 그 시점에 생산 라인 설치도 못 마쳤을 겁니다. 이라크 국방장관의 발표가 자막으로 흘렀습니다. K 전차는 우리가 요청한 모든 사양을 완벽하게 충족했습니다. 50도 폭염에서 정상 작동하고 모래 폭풍 속에서도 분당 10발 이상 정밀 사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본 최고의 전차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마르타에게 보여줬습니다. 마르타는 조용히 읽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정직한 위로였습니다. 2025년 3월, 이라크 K 전차의 첫 번째 실전 훈련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라크 육군 기갑사령관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사막 혹서기 조건에서 72시간 연속 작전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기온 50도, 모래 폭풍 지속 6시간 조건에서 기동 이상 없음. 목표물 타격 정확도 97%, 분당 최대 15발 연사 능력 유지. 이라크 기갑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어떤 전차보다 뛰어납니다. 에리크가 그 발표문을 제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첨부 파일만 있었고 문자는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첨부 파일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2025년 6월,
5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체코가 K 전차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K 전차 246대였습니다. 총액 약 2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체코는 레오파드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이었지만 납기와 가격 문제로 전환했습니다. 체코 국방장관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독일은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독일 일간지 일면에 실렸습니다. 저는 그 신문을 집에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마르타가 볼까봐서였습니다. 2025년 9월 6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가 공동으로 K 전차 도입 의향서를 한국에 전달했습니다. 두 나라 합쳐 약 160대였습니다. 총액 약 1조 5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라이보 아에가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치적 조건 없이 공급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4년 전 새벽에 제게 전화를 걸었던 그 목소리가 이제 한국에 감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7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였습니다. 이라크에서 보내온 보도 자료였습니다. 이라크 공군이 운용하던 TO-10 경공격기 9대가 2020년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라크는 그 항공기 수리를 한국에 요청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기술자들이 이라크로 파견되었습니다. 계약에 없던 항목까지 수리해 주었습니다. 이라크 조종사들을 한국에 초청해 재교육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렇게 9대를 모두 되살려냈습니다. 이라크 공군 사령관이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어려울 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K를 선택한 진짜 이유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오랫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소식을 종합해봤습니다. 충격 첫 번째, 이라크 K 전차 250대 계약, 총 3조 7,500억 원. 충격 두 번째, 루마니아 K 198대, K9 54문, 총 2조 4천억 원. 충격 세 번째, 체코 K 246대, 총 2조 2천억 원. 충격 네 번째,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공동 K 160대, 총 1조 5천억 원. 충격 다섯 번째, 노르웨이 K9 자주포 54문 도입 계약, 약 8천억 원. 충격 여섯 번째, 폴란드 K 2차 도입품 180대 계약 확정, 총 2조 7천억 원. 충격 일곱 번째, 영국 K 도입 타당성 검토 공식 개시. 합산하면 유럽과 중동에서 한국 K 전차로 흘러간 계약 규모만 약 13조 3,500억 원이었습니다. K9 자주포와 FA50 등 연관 계약까지 합산하면 16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것이 독일이 가져가지 못한 시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뻔한 물량 대 실제 받은 물량을 비교해봤습니다. 레오파드 예상 수주 1000대 이상 대 실제 납품 100대 미만. 수익 차이 8조 원 이상. 시장 점유율 예상 65% 대 실제 확보 18%. 단 4년 만에 벌어진 차이였습니다. 직장에서는 회의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들어서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서류를 들여다보거나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루트비이가 복도에서 저를 만나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에리크만 여전히 똑같이 대했습니다. 하지만 에리크도 보고서를 제출할 때 예전과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달랐습니다. 마르타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큰 딸 리나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아빠가 반대한 거야? 한국 전차 도입? 마르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나, 밥 먹어. 그날 저녁 식탁에 침묵이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회에서도 달랐습니다. 방산 전문가 포럼의 초청이 끊겼습니다. 2022년에는 연간 12개 포럼에서 발제자로 섰습니다. 2025년에는 단 한 개도 초청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유럽 방산 기자가 기사에 제 이름을 넣었습니다. 판단 착오의 대가를 독일 전체가 치르고 있다. 그 기사를 지인이 보내왔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링크만.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2026년 3월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연방방위청 장관실에서 호출을 받았습니다. 장관 알렉산더 피셔의 집무실. 창문 밖으로 베를린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제가 들어오는 것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신문 3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문 일면 제목 한국, 유럽 방산시장 13조 원 점령. 두 번째 신문 일면 제목 레오파드, 납기와 가격으로 동맹국에 외면받아. 세 번째 신문 일면 제목 독일 방산 전략의 실패. 책임은 어디에? 장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우어, 앉아요. 저는 앉았습니다. 당신이 2023년 유럽 방산협력위원회에서 한 발언, 기억하지요? 저는 말했습니다. 기억합니다. 그 발언이 공식 입장처럼 받아들여졌어요. 덕분에 우리는 유럽 동맹국들에게 독일은 한국 협력을 거부한다는 신호를 준 거예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잘 쉬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직접 손실 4가지. 이라크 전차 시장 포기 3조 7,500억 원. 루마니아 시장 포기 2조 4천억 원. 체코 시장 포기 2조 2천억 원. 발트 국가 시장 포기 1조 5천억 원. 직접 손실 합계 9조 8,500억 원. 기회비용 3가지. 한국과의 기술협력 거부로 잃은 공동생산 기회 약 2조 원 추정. 동유럽 유지보수 시장 포기 약 3조 원 추정. 미래 후속 계약 기회비용 약 5조 원 이상 추정. 기회비용 합계 10조 원. 무형 손실 3가지.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의 신뢰도 하락. 유럽 방산 리더 지위 상실. 독일 방산 기업들의 주가 동반 하락. 라인메탈 17%, 크라우스마페이 베그만 22%, 총계 약 20조 원이었습니다. 20조 원이면 독일 연방군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20조 원이면 레오파드 전차를 470대 만들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20조 원이면 베를린 지하철 노선을 30년 동안 새로 깔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20조 원이면 독일 초등학교를 200개 새로 지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계산서를 접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미노가 시작된 것은 2024년 6월이었습니다. 이라크 계약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루마니아가 검토를 선언했습니다. 2주 뒤 체코가 협상 시작을 알렸습니다. 4주차에 노르웨이가 K9 자주포 타당성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5주차에 에스토니아 국방부가 예산 배정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은 국제신용평가 기관의 보고서였습니다. 독일 방산 기업의 유럽 내 점유율은 향후 5년간 3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와중에 K의 성능 관련 자료가 쏟아졌습니다. K 최고 속도 시속 70km, 레오파드 최고 속도 시속 72km, K 항속거리 450km, 레오파드 항속거리 500km, K 자동장전 시스템 탑재로 승무원 3명, 레오파드 승무원 4명, K 능동방호 시스템 기본 장착, 레오파드 선택 사양, K 사막 특수냉각 시스템 표준 적용, 레오파드 별도 주문 필요. 성능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는 280억 원이었습니다. 납기 차이는 54개월이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국제 언론의 반응은 처참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독일 방산 전략의 고집이 유럽 안보를 약화시켰다고 썼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유럽에서 독일을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을 실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이 무기 공급만이 아니라 신뢰까지 수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이 새로운 방산 강국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내부 반응은 더 뼈아팠습니다. 분데스탁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왜 유럽이 한국에 이 시장을 빼앗겼는가? 방위청은 무엇을 했는가? 누가 한국과의 협력을 막았는가?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앉았던 6층 집무실 책상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집은 것은 2022년에 작성했던 55페이지 보고서였습니다.
유럽 방산 재건의 기회와 독일의 전략적 역할. 저는 그 표지를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로 집은 것은 제가 여백의 과장, 검토 불필요라고 썼던 나토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거기에 적힌 세 글자, 얼마나 어리석은 세 글자였는지. 세 번째로 집은 것은 2023년 유럽 방산협력위원회 회의록이었습니다. 제 발언이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의 안보는 유럽의 산업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 문장이 이제는 달리 읽혔습니다. 원칙이 아니라 편견으로. 네 번째로 집은 것은 마르타가 2022년 크리스마스에 넣어준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4명이 베를린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에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틀렸습니다. 그렇게 28년 공직 생활이 끝났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는 또 한국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이 K 전차 수출 실적을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K9 자주포 운용 국가 11개국, K 전차 계약 총 규모 13조 원 이상. 한국 방산 수출 총액 2025년 기준 약 200억 달러 돌파. 그리고 옆 화면에는 독일 소식이 나왔습니다. 레오파드 생산 확대 계획이 3년째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간 목표 100대 중 실제 납품은 41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비가 참혹했습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깨달음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오만은 눈을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28년의 경력과 직함이 판단력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길수록 새로운 정보를 거부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의 28년이 바로 그 함정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한국 현장을 직접 찾아갔다면 판단이 달라졌을 겁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K는 150억 원이었고 레오파드는 400억 원이었습니다. K 납기는 18개월이었고 레오파드 납기는 5년 이상이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신뢰는 스펙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라크의 TO-10 경공격기가 고장났을 때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항목까지 고쳐주었습니다. 그 신뢰가 나중에 3조 7,500억 원 계약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깨달음은 준비된 나라는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협력을 거부하는 동안 혼자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K 파워팩을 100% 국산화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파워팩이 국산화되지 않으면 수출 통제를 받습니다. 한국은 그 문제를 이미 해결했습니다. 다섯 번째 깨달음은 가성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산 무기가 싸다는 것을 품질이 낮다는 신호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루마니아, 체코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싸서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하거나 더 나은 품질을 더 빠르게 더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쟁력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깨달음은 동맹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나토는 집단 안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집단 안보는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한국은 그 무기를 실제로 공급했습니다. 독일은 약속만 했습니다. 일곱 번째 깨달음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세계적 방산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집념과 인내와 기술이었습니다. 우리가 레오파드가 세계 최고라고 자만할 때 한국은 더 좋은 전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13조 원의 차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K 파워팩 국산화에 성공한 것이 2023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독일제 파워팩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수출 통제를 적용해 폴란드 납품 K에 파워팩 공급을 지연시켰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국은 독자 파워팩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성공했습니다. 1000마력 국산 파워팩. 우리가 통제하려 했던 그 부품을 한국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려 했던 그 행동이 결국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었습니다. 그 수확을 한국이 가져갔습니다. 한국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은 처음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K 파워팩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쉽게 해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대로템은 이미 연간 K 전차 100대 이상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생산력의 3배가 넘는 숫자였습니다. 한국은 실전 검증이 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K는 50도 사막에서 모래 폭풍을 뚫고 가동되었습니다. 이라크의 혹독한 환경에서 명중률 97%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납기를 못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계약 후 18개월 안에 250대를 이라크에 납품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라크와의 TO10 계약 때 손해를 보면서도 끝까지 수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우리가 팔았으면 우리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원칙으로 일했습니다. 이라크 공군 사령관이 나중에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한국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K를 선택했습니다. 그 말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신뢰는 그렇게 쌓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에리크가 제게 물었습니다. 국장님, 후회하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의 베를린 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네, 매일 후회합니다. 에리크가 다시 물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2022년 11월이요.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가 서울에 오라고 명함을 줬을 때 그때 갔어야 했습니다. 그 명함을 서랍에 넣은 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에리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때 더 강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말했습니다. 에리크, 당신은 할 만큼 했어요. 내가 안 들은 거지. 딸 리나가 지난주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요즘 어때? 저는 말했습니다. 잘 지내. 거짓말. 리나는 제 딸입니다. 좀 힘들어. 당연하지. 아빠 한국 뉴스 보면 속상하겠다. 저는 웃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잘 된 게 기쁘기도 해. 우리가 무시했는데도 그렇게 해냈으니까. 리나가 말했습니다. 그거 솔직한 말이야? 응, 진짜야.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은 것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나토 분석 보고서에 과장, 검토 불필요라고 쓰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실무팀을 직접 서울로 보내서 현장을 확인하게 했을 겁니다. 둘째, 2023년 유럽 방산협력위원회에서 한국 협력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 회의에서 제가 검토해봅시다 라고만 했어도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겁니다. 셋째, K 단가를 처음 보고받았을 때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150억 원이라는 숫자가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했을 겁니다. 독일 정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아직 협력에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현실을 봐야 합니다. 유럽 각국 정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나라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을 얕보지 마십시오. 한국은 이미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등을 돌렸을 때도 한국은 묵묵히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무시했을 때도 한국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입니다. 자랑스러우십시오. 여러분의 나라는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지금 베를린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빛에 눈을 뜹니다. 커피 한 잔을 내려 창가에 앉습니다. 마르타가 옆에서 책을 읽습니다. 딸 리나는 매주 전화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평온한 노후입니다.
하지만 뉴스를 켜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어제는 마르타가 말했습니다. 프리들이, 우리 다음 달에 여행 가자. 스위스 어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마르타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야 한다. 하지만 아침에 뉴스를 켜면 또다시 한국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멈춥니다. 아마 평생 이럴 것 같습니다. 이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국 소식이 나왔습니다. 2026년 4월 7일자 뉴스였습니다. 이라크에서 K 전차 양산 출하식이 열렸습니다. 이라크 국방장관과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나란히 섰습니다. K 전차 50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라크 사막의 태양 아래 그 전차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편에는 독일 뉴스가 작게 나왔습니다. 레오파드 생산 지연으로 폴란드 추가 물량 납기가 또 연기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우리 없이. 한국과 독일의 현재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한국, K 전차 유럽 및 중동 계약 규모 13조 원 이상. 한국 K9 자주포 운용 국가 11개국. 한국 방산 수출 총액 2025년 기준 200억 달러 돌파. 독일 레오파드 연간 실제 납품 대수 41대. 독일 방산 수출 신뢰도 하락. 동유럽 시장 점유율 2022년 대비 38% 감소. 교훈 한 줄입니다. 호구는 영원히 호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신뢰를 저버린 자는 영원히 배신자로 남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는 반드시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독일이 유럽 방산의 주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한국을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가가 20조 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더 높이 날아가십시오. 이미 증명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